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시댁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겨우 제자리를 찾은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속물적인 것을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은 제 전남편과 시모에게 딱 맞는 말이라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그런 앞과 뒤가 다른 두 사람과 인연을 끊게 된 이야기입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저희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제가 30대 초반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동복지센터의 사회복지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소개팅 전 상대방에게 원한 건 두 가지뿐이었어요. 술, 담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요즘에 술 안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제 지인은 그런 사람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남편을 보았을 때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갔죠. 그렇게 순순히 결혼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저희 만남에 순간 브레이크가 걸린 일이 생겼어요. 바로 종교 때문이었죠. 저는 무교였고 저희 부모님도 종교가 없었어요. 조부모님은 불교였지만 다 돌아가시고 없었고요. 그래도 제사는 꼬박꼬박 지내는 집이었는데 남편 집은 달랐어요.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특히 시모 될 사람은 독실한 신자셔서 주말뿐만 아니라 새벽이나 밤에도 다닐 정도로 교회와 그 커뮤니티를 사랑하는 아주 신실한 분이셨어요. 게다가 남편은 모태신앙으로 일하고 있는 곳도 기독교 재단인 곳이었거든요. 솔직히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이혼 사유 중에 생각보다 많은 게 종교적인 문제인데 괜찮을까 싶었어요.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생각 외로 긍정적인 답변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괜찮지 않니? 사이비 종교 이런 것만 아니면 솔직히 제사 지낼 것도 없고 교회 사람들끼리 나눔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던데 네가 괜찮으면 엄마도 반대는 안 할 거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종교보다야. 어떤 종교를 가지든 그 사람이 괜찮고 좋으면 돼. 그 말에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게 청혼을 했던 남편에게 말했어요. 몇 번 다녀보다가 나랑 안 맞으면 나도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그래도 괜찮아? 괜찮지. 고마워 자기야. 우리 엄마는 당신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셔. 그 이야기를 듣고 뭉클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결혼 직후부터 시모 시부와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사람들도 좋았어요. 딱 한 가지 불편한 건 몸이 불편한 시부를 모시는 일이었는데 그건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걱정 없었어요. 시부는 뇌졸중으로 몸이 많이 안 좋은 분이셨어요. 말도 정신도 어눌하고 몸은 더 운신하기 힘들었죠. 보통 병원에 보내는데 시댁에서는 직접 케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지 시모와 남편의 가족 사랑에 대해 항상 칭찬해주고 시부를 위해 기도도 해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와 남편 옆에 붙어있는 것뿐이었는데 시모는 항상 며느리라며 인사도 시키고 여기저기 안면도 트게 만들어줬어요. 솔직히 귀찮다고 느껴지기는 했지만 가정의 평화와 사람 만난다는 생각으로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한 가족이던 저와 남편은 결혼 1년 차에 아이를 낳았고 저는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완벽한 가족이고 평화로움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위장된 거였다는 걸 깨닫게 된 일이 있었죠. 결혼 2년 차, 아이가 1살이 됐을 무렵에 처음으로 크게 부딪힌 일이 생겼어요. 그건 정말 신혼 초에 일어난 일이었죠. 남편이 하루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더군요. 여보, 앉아봐.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 전 아무 생각 없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우리 전셋집 내놓고 우리 본가랑 합가하는 건 어때? 합가? 싫어. 아직 신혼인데 무슨 합가야?
제 입에서는 대뜸 거절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생각조차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제게 이야기를 꺼내온 건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제가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제 명의의 전셋집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니 제 양해를 구하려던 거였죠. 집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아니야. 엄마가 합가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솔직히 우리도 전셋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이 집 전세금으로 본가 리모델링 싹 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이 합가를 원하신다고? 나한테는 별말 없으셨는데? 그런 낌새조차 없으셨다고. 합가 이야기 엄마가 먼저 꺼내면 너무 원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내가 말하는 거야. 솔직히 엄마 혼자 아버지 모시는 것도 힘들고 그 집도 평수는 좋은데 옛날 집이다 보니 아버지 수발 들 때 불편한 것도 있고 생각해보지 않을래? 저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시부 때문이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신혼은 즐기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결혼 전에는 따로 자취하며 살았기에 시부를 모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나 보다 싶었는데 갑작스레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당황할 수밖에요. 이런 이야기하는 게 좀 냉정해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싫어. 수발을 드는 게 싫다기보다는 합가 자체가 싫은 거야. 이 집이랑 시댁도 가깝고 굳이 합가 안 해도 아버님 모실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그리고 당신 항상 퇴근이 늦잖아. 그러면 시댁에 있는 동안 일은 나 혼자 해야 한다는 뜻이고. 안 돼. 난 못해. 자신도 없고 싫어. 여보, 생각 좀 해보고 말해줘. 싫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알잖아.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고 나도 최대한 도와줄 거야. 당신한테만 다 맡기진 않아. 그리고 엄마가 애도 봐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그래도 싫어. 애는 내가 더 잘 봐. 그리고 최소한 이야기 꺼내기 전에 내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었어야지. 갑자기 합가하자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해? 여튼 난 싫어. 아버님 수발 드는 거 힘들면 내가 도와드릴 수는 있어. 하지만 합가는 아니야. 애 데리고 합가. 당신이랑 나 좋아서 결혼했는데도 신혼 초에는 이것저것 많이 부딪혔거든? 그거 생각하면 어머님이랑 나 부딪히지 않을 이유가 없어. 당신이야말로 잘 생각해. 그래도 우리 부모님 일인데 당신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럼 너무한 거 아니고? 그 돈 엄연히 따지면 내 돈이야. 그런데 그 전세금으로 뭐 하자 다 정해놓고 이런 식으로 통보하면 내가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당신 말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 제일 큰 문제가 그거야. 지금 내 전세금을 시댁에 다 쓰자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차라리 이 돈으로 새 집을 사자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뭐? 합가? 그러면 그 전세금 쓸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당신 돈으로 집 고쳐. 완강한 제 거부에 남편은 난색을 표하더군요. 그러더니 알겠다며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하더군요. 저는 생각하고 말고 계속 거부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보더군요. 다음날 새벽 저는 육아로 지쳐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일은 가지 않아도 몸이 힘들었거든요. 한밤중에 뒤척이는 애 때문에 힘들었는데 잠도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전화기를 몰래 들고는 거실과 이어진 화장실에 들어가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상대방은 시모였습니다. 그리고 소곤거리는 남편의 통화를 듣는 순간 저는 이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엄마, 그 사람 지금 자. 내가 이야기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혀. 그래서 내가 좀만 더 시간 두자고 했잖아. 갑자기 아버지 모시라고 그러면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어? 결혼 전에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는 엄마야말로 보육교사라고 했더니 아버지 수발 맡길 거라며 좋다고 했잖아. 두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문제가 많은 모자지간이었더군요. 그리고 합가를 하자는 이유도 명확했고요. 시모는 결혼 전부터 제게 시부 수발을 들게 할 생각이었더라고요. 보육교사라 돌보는 건 잘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애면 봐줄 수 있죠. 제가 요양보호사도 간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뇌졸중에 걸린 아버지를 전문적으로 케어해요? 그냥
공짜 노동력 부리려고 하는 거, 그게 목적인 거죠. 골이 띵하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열어놨는지 선명히 들리는 소리에 저는 한바탕 하려다 멈췄어요. 제 것을 시댁 것처럼 말하는 걸 보니 제게 그 돈이 없으면 두 번 다시 저한테 그딴 소리 안 하겠지 싶어서 친정에 전화해서 나중에 남편에게 연락이 오면 우리 집에 빚이 많은 것처럼 말해주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날 저는 여전히 합가 어떠냐고 묻는 남편을 앉혀두고 그렇게 말했어요. 나도 할 말 있어. 근데 당신 모르지? 우리 친정에 빚이 좀 있거든? 내가 이 집 전세금 받고 나서 집에 일이 터져서 친정에서는 빚 내서 그거 틀어막았어. 지금도 빚은 갚고 있는데 한참 남았고. 그래서 이 집 내놓고 나면 난 그 빚부터 갚아야 돼. 그리고 그거 갚고 나면 리모델링 할 돈도 안 남을 건데 괜찮겠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남편 반응을 보기로 했어요. 처가댁 빚이 얼만데? 1억 5천. 사실 그 돈은 제가 번 돈이 반, 엄마가 준 돈이 반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바로 전화부터 하더군요. 장모님, 실례되는 질문이긴 한데 혹시 처가에 빚이 있나요? 아유, 이서방, 미안하네. 얘 전세금 주고 나서 그런 일이 터졌지 뭔가. 빚이 한 1억 5천 정도 남아있는데. 결국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더니 침울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그럼 집 내놓는 건 없는 일로 하자. 어차피 내놔봐야 긁어 부스럼이네. 끝까지 합가 우길 줄 알았더니 남편은 금세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시부의 수발 때문이었다면 이렇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텐데 전세금을 친정 빚에 다 갚고 나면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는 게 더 쉬워지고 그러면 시모가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왜 싫어하나 싶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남편 앞으로 카드 명세서며 뭐며 다 날아오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더군요. 당신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그거 사실은 결혼 준비하면서 돈을 좀 많이 써서.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야. 게다가 당신 월급으로 갚는 것도 빠듯할 정도잖아. 이거 어떻게 갚으려고 이렇게 막 쓴 거야? 이번에 합가 잘 되면 당신 전세금 좀 빌려서 갚으려고 했지. 뭐? 그걸로 당신 빚을 내가 왜 갚아? 이건 지금 어쩔 건데? 갚아줄 생각도 없으면서 잔소리는 왜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대신 당분간 생활비 못 내. 제 재산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남편 때문에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남편이 자기 빚을 이렇게 오픈하게 될 줄은 저도 상상 못했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하며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자.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나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돈 한 푼 안 버는데 당신까지 이렇게 빚을 지면 어떡하란 말이야. 전세금이랑 합가 이야기만 잘 끝났어도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오픈할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 당신이 그 전세금이 친정 거라고 말한 적도 없잖아. 난 당연히 그 전세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당신 나한테 돈 맡겨놨어? 내가 너한테 돈 빌렸냐고. 우리 집이 네 현금 창고야? 부부 재산은 공동의 재산이야. 어차피 내가 빚 있으면 당신도 힘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라도 갚아야 되지. 그게 맞는 거 아니야? 무슨 헛소리야. 당신 혼자 진 빚을 내가 왜 갚아?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쓴 건데?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들의 언쟁은 남편의 자리 회피로 끝이 났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해. 이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 불가능한 문제야. 지금 있는 돈도 없는데 나까지 빚을 내면 우리 둘 다 파산이야. 알겠어? 결국 남편이 시모에게 도움을 청했는지 그 다음날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넌 도대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네 남편이 그렇게 빚을 지는 것도 모르니? 그 이야기에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저를 탓하시는지? 돈을 빌린 건 본인 아들인데 말이죠.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생활비도 그 사람은 저한테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줬어요.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쓰고 있었다고요. 한 달에 꼴랑 50만 원 받는 걸로 무슨 살림을 어떻게 살라고요? 그럼 저 혼자 벌어서 세 식구 살림하란 말이에요? 얘는 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어쨌든 이번 일은 내가 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 살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아듣겠어? 저한테 말고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 보이네요. 집안일에 도움 줄 거 아니면 방해나 되지 말라고요. 결국 시모와 저도 다투게 되었고, 시모는 더 이상 말해봐야 자기 아들 얼굴에 침 뱉는 일밖에 안 되니 뚝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 뒤로 남편이 제게 왜 어머니와 다퉜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제가 화를 낸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해줬죠. 당신이 잘했으면 어머님이랑 나랑 싸울 일도 없어. 애초에 당신이랑 싸울 일도 없었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 절대로 당신 가만히 안 둬. 알았어? 한 번만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거야. 두 번은 안 돼. 알아들었어? 다시 사고 치면 그때는 당신이고 뭐고 안 볼 사람 되는 거라고. 용서를 한다고 말은 했지만 저는 수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썼다면 쓴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집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거든요. 코인이나 주식을 했다면 핸드폰을 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이미 남편의 빚은 시모 덕분에 사라졌고 남편은 그 뒤로 얌전했기 때문에 조금씩 마음을 놓았어요.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그 의심의 불을 지핀 일은 불과 몇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파트 아랫집에 조리원 동기가 살았거든요. 애들 생일이 똑같고 같은 아파트라 친하게 지내곤 했는데 그 동기가 저한테 동영상과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자주 애들 사진 공유하니까 애들 사진인가 보다 싶어 들어갔는데 저는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에는 남편과 한 여성이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손을 잡고 포옹을 하며 다정하게 붙어있는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조리원 동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언니, 봤어요? 그거 형부 맞죠? 세상에, 어쩐지. 나 요즘에 배달시킨 게 계속 없어져서 아파트에 관리사무소 가서 CCTV 확인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계속 물건이 없어진다고요. 좀도둑이 제 박스를 가져가는 게 보이긴 하는데 지하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하 주차장 CCTV까지 봤죠. 근데 그 도둑놈이 사람 인기척에 놀라 흠칫하며 후다닥 지나가는데 옆에서 형부랑 그 여자랑 둘이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언니한테 영상 보낸 거예요. 그 여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혀 짐작도 안 되는 여자였어요. 남편이 밖에서 여자를 만난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남편에게 전화할까 하는데 그때 제가 자주 보던 고민 상담 코너에서 분류는 증거 싸움이라는 말이 언뜻 떠오르더군요. 저는 이 쥐새끼 같은 남편과 상간녀가 증거를 다 불태우기 전에 몰래 증거부터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뒤도 같이 캤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작정하고 증거를 모으는데 상간녀도 참 양파 같은 여자더군요. 게다가 더 열받는 건 남편이 그때 빚진 거 있잖아요. 그 돈을 전부 그 여자한테 다 털어넣었다는 사실이에요. 와이프는 집에서 애 보느랴 돈 아끼랴 개고생하며 사는데 상간녀에게 이것저것 선물 다 해주고 결국에는 빚까지 진 호구 같은 놈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시모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자식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면 남편을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은 제 예상과 180도 달랐어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내 아들하고 닮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님, 닮은 사람이라도 옷이나 소지품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남편 입은 옷이며 소지품은 다 저희 집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넌 도대체 이 일을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니? 네? 정말로 뜬금없는 시모의 말에
저야말로 어리둥절해져서 되물었어요. 네가 남편 뒤나 캐고 다니면서 남편 불륜이나 지어서 말하는 거 보니 네가 의부증인가 보다. 이게 우리 아들이라는 건 맞다고 치자, 네 말대로. 그런데 너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그러면 못 써. 그 여자랑 그냥 아는 사이일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님, 숙박업소에서 함께 나온 거 보면 확실하잖아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헤어질 거 아니면 그냥 덮고 살아라. 집이며 주변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는 그간 쌓아온 시모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시모에게 남편의 불륜에 대해 먼저 말한 것은 시모가 남편을 따끔하게 일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요. 그리 독실하고 신실한 시모이니 자기 아들의 불륜을 알면 아들에게 저 대신 인간의 도리를 따져 제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반응이라니.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며 모아놓은 증거를 보며 저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제가 모은 증거를 들이밀며 따졌습니다. 이거 설명해봐. 제가 던진 사진의 남편놈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또 내 뒷조사했냐? 뒷조사했으면 왜? 잘못됐어? 열받으면 너도 내 뒷조사해. 나는 아무것도 걸릴 거 없으니까. 나처럼 네가 떳떳하면 문제 없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네가 바람피운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 아, 진짜 너 최악이다. 어떻게 남의 사생활을 이런 식으로... 불륜이 사생활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 어디서 개 짖는 소리 그만하고. 그리고 너 알고는 있어? 그 여자 가정까지 있는 유부녀야. 알고 만나는 거니? 알고 있어. 뭐? 안다고. 그 사람도 곧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기로 했어. 결혼? 미쳤어? 당신 유부남이야. 그게 뭐? 솔직히 당신이랑 결혼 잘못한 것 같아. 그 여자를 먼저 만났다면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거라고. 당신 직업이 엄마 마음에 들어서 결혼한 거야. 그걸 말이라고. 정신이 나갔네.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었으면 결혼해서 네 새끼 낳아준 마누라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당신이 알았으니 차라리 잘 됐어. 우리 이혼하자. 뭐가 이렇게 당당한가 싶었어요. 가진 거 쥐뿔도 없는 놈이 저만큼 당당하니 뭔가 큰 걸 감추고 있나 싶을 정도였죠. 남편과 싸우고 난 뒤 저는 시모와 함께 가던 교회에 안 갔어요. 갈 기분도 아니었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시모와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너 오늘 왜 안 왔니? 너 이거 신뢰의 문제야. 오늘은 아파서 못 나온다고 했으니 다음은 꼭 나와. 아들이 바람을 펴서 집안이 난리가 났는데도 교회에 운운하는 시모를 보니 완전 눈이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안 나가요. 제가 거길 왜 나가요? 이제 그 사람이랑 이혼할 판인데. 뭐? 너희 이혼한다고? 네, 그 사람이 이혼하자입니다. 그것도 가정이 있는 여자랑 결혼하겠다고요. 제 말에 살짝 충격 먹은 건지 시모가 순간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제 좀 속 시원하세요? 저를 의부증으로 몰아가면서 아들 두둔하시더니 하필이면 가정이 있는 여자랑 바람을 핀다니 어떠세요? 저는 기분이 아주 더럽던데. 덮고 살고 할 것도 없었네요. 빌며 사과라도 하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해도 용서해줄까 말까인 상황에 유부녀를. 그만해라. 어차피 너희 사이 망가진 거 고칠 수 없어 보이니 이혼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그리고 너 이혼할 거면 곱게 해. 어디 가서 소문나도록 하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하라는 소리야. 알아들어? 세상에,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아들 두둔하는 거야 그렇다 손 치지만 저한테 처신을 똑바로 하라니. 제 자식한테는 쓴소리 하나 하기 싫고 며느리한테는 쓴소리며 못할 소리며 가리지 않고 하는 시모를 보니 저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이혼하는 마당에 그걸 어떻게 신경 써요? 그렇게 조용히 저희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시모 때문에 열받아서 씩씩거리는데
상간녀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잠깐 나오세요. 서로 할 말 많잖아요. 내가 너 오란다면 오고 가란다면 가는 사람이야? 나 당신 같은 여자랑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저도 앞으로 연락 안 할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전화로 하죠. 집에 있는 거 다 놔두고 몸만 나가세요. 지저분하게 굴면서 이혼 안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요. 뒤처리하는 저도 생각해줘야죠. 정신 나간 년이 여기 또 있네. 이보세요 상간년아. 뒤처리는 네가 다 해야 할 것이고 대신에 이혼은 무조건 내가 해준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 물건 딱 다 들고 갈 거야. 네가 사귀는 그 나쁜 불륜남한테 무슨 소리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 새끼 데리고 살아봐야 쓰레기라는 거 언젠가는 깨닫기 바란다.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이딴 도발하면 너네 회사로 가서 한바탕 뒤집어 줄 거야. 쓰레기라도 뺏기니까 속 쓰려서 발악하나 본데 나는 그 사람하고 헤어질 생각 없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맺어져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은 그냥 거쳐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어디서 버림받은 주제에 큰 소리야? 버림받았으니까 큰 소리 치지. 마음 같아서는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두 연놈들이 무슨 짓 했는지 다 까발리고 싶다만 내가 나중을 위해서 참는 거야. 두고 너네들한테 복수하려면 지금 법에 문제되는 일 만들어서 처벌받으면 곤란하지. 벌벌 떨면서 살아. 내가 위자료 소장 어디로 던질지 모르니까. 남편과 시모 상간녀까지 재수없는 것들과 드자비질하는데 지치는 건 저더군요. 그래서 한 번에 싹 다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로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재계약 안 하겠다고요. 때마침 전세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부동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에게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어차피 집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문자 하나 왔어요. 이혼 판결 나기 전에는 거기 안 들어갈 거라고요. 제 신혼집도 재산 분할에 들어갈 거라는 착각이라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알려줄 필요도 없었죠. 고유 재산은 재산 분할에 안 들어간다는 걸요. 그렇게 전셋집은 새로운 계약이 됐고 이사 전날 저는 짐을 모두 싸서 친정으로 모두 보내버렸어요. 큰 가전 중에 쓸만한 것은 모두 팔아버렸고 남편 짐은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제 짐 다 보내고 남편 놈에게 문자 하나 보냈어요. 짐 가지고 꺼져. 라고 말이죠. 남편 놈은 답도 없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 놈이 이제 당할 일들이 눈에 선했거든요. 역시나 다음날 아침이 되니 집주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유, 새댁. 짐을 이렇게 빼다 말면 어떡해? 좀 있으면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는데 빨리 와서 빼줘야겠는데? 어머, 제 전남편이 아직 안 뺐나 보네요? 아주머니, 죄송한데 전남편이 제 연락은 안 받아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전남편한테 직접 전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남편 그러니 집주인도 눈치를 챈 모양이더군요. 아이고, 알았어. 내 전화해 볼게. 그렇게 집주인과 전화를 끊고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남편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이제야 이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를 알았던 모양이에요. 저는 시침이 뚝 떼고 전화를 받았어요.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집을 왜 멋대로 계약 해지한 건데? 내가 돈 내고 계약한 집을 내가 내놓겠다는데 당신이 왜 이 난리야? 누가 보면 당신 집인 줄 알겠네. 그거 우리 재산 분할에 들어가야 되는 목록이라고. 웃기시네. 야, 너 그거 믿고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어? 어쩐지 상간녀가 나더러 집에 있는 물건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더니. 그거 이혼 전에 내가 취득한 고유재산이라서 재산 분할 안 되는 건 몰랐지? 게다가 우리 혼인기간이 3년밖에 안 돼. 기간 짧아서 해당 안 되고 어줍잖게 주워들은 건 있나 본데 그러면 끝까지 잘 들었어야지. 뭐? 아, 진짜. 야, 너 당장 다 돌려놔? 가전이며 가구며 다 돌려놓으라고. 그거 네가 샀어? 내가 다 샀잖아, 도둑놈 같은 놈아. 우리 집에서 네가 가져갈 건 네 몸뚱이랑
네가 산 물건들 뿐이야. 짐 정리하다가 네가 사준 거 놔두고 오려고 눈에 불을 켜고 봤는데 웨딩 반지 말고는 눈 씻고 봐도 없더라. 에라이 나쁜 놈. 와이프한테는 돈 하나 안 쓰면서 상간녀한테는 펑펑 돈 다 쳐쓰고 엄마한테 손이나 벌리는 호구 같은 자식. 앞으로는 너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애수가 없으려니까. 야, 너 말 다 했어? 재수가 없어? 누가 할 말인데. 너랑 처갓집이 돈 한 푼 없이 빚만 한가득인 거 미리 알았으면 결혼하자고 이야기도 안 했을 거야.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아, 그걸 진짜라고 생각한 거야? 우리 집에 빚 없어. 너 이혼할 때 내 금융기록 안 봤어? 나 빚 없고 우리 부모님도 빚 없어. 그 전세금은 부모님이 주신 돈 반, 내가 번 돈이 반이지. 뭐? 그럼 왜 나한테 너 빚 있다고 거짓말한 건데? 왜 했겠냐? 너 내 전세금 네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더러 합가하자고 한 거잖아. 네 놈이 합가하자고 말 꺼낸 다음날 시어머니랑 너랑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 시모는 나를 수발드는 식모로 쓰려고 했고 너는 나를 돈 뽑는 기계로 생각했지. 당연히 나도 내 돈 지켜야 하잖아? 그래서 거짓말했어.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래서 내가 빚을 지기를 했어. 있는 돈을 다 까먹기를 했어? 내가 혼인이 파탄에 이를 정도로 나쁜 짓을 했나? 그대로 가만히 놔뒀으면 다 우리 돈이 됐을 텐데. 이보세요, 아저씨. 돈 다 까먹고 나한테 책임지라던 너를 보면서 새삼 내가 그런 거짓말을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 미친놈아. 미치려면 곱게 미쳐. 그리고 대가리도 그만 굴리고. 잔대가리 굴리다가 봐. 너만 똥 됐지.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전화를 끊으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사실 전세금의 절반은 어머니가 주신 거라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 잠시 몸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혼 확정되고 나서는 시모가 다니는 교회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간 다녔던 정이 있는데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를 보는 사람들 눈빛이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왜 저러나 싶었는데 교회 집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말했어요. 아니, 얼마 전에 암으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어? 암이요? 알고 보니 시모가 아들 이혼했다는 말하기 싫으니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뒀더군요. 이혼 이야기 나오고부터 6개월 넘게 다니지 않았는데다가 그때쯤에는 집도 친정으로 옮긴 상태라 오며 가며 볼 사람도 없었으니 다들 시모 말만 듣고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다들 모르셨나 보네요. 제 전남편이 유부녀하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자랑 살고 싶다고요. 그래서 이혼하느라 여기 못 온 거예요. 제가 늦게나마 신을 섬기게 돼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정신 나간 짓을 해도 용서를 해줄 마음이 있었는데 전남편과 어머님은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더 당당하게 이혼하려면 곱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찌 그리 부도덕한 짓을 하는지 어디 가서 똑같은 행동할까봐 겁나네요. 종교인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어머,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줄이야. 그럼 그 여사님이 데리고 다니던 여자가 그 유부녀인가? 시모는 벌써 여기에 그 상간녀까지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산 사람을 왜 죽었다고 했대? 아무리 미워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분도 예전 같지 못하시네. 이 죄를 어찌다 회개하시려고? 회개를 할 마음은 있으시겠어요? 없던 일로 하고 싶어서 며느리를 죽은 사람 취급했는데. 아휴, 못 믿을 사람이네. 커뮤니티 내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자리에 시모도 없는데 시모의 악명이 순식간에 퍼져갔어요. 저는 인사를 하러 갔다가 시모에 대한 복수를 완수하고 사람들의 작별 인사를 받으며 교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주차장 근처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예, 너 이런 옷 좀 입지 말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불륜으로 우리 아들 만난 거 티내고 싶어서 그래? 도대체 애가 한 번에 알아듣는 법이 없어. 아휴, 내 아들이지만 어쩌면 보는 눈이 이렇게 없는지. 그래도 이전 며느리는 데리고 다니는 맛이라도 있었지. 이건 뭐 반반한 얼굴 말고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전 시모는 상간녀를 아주 물어뜯고 계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모 앞에 떡하니 얼굴을 드러냈죠. 너 왜 여기에 있어? 너 설마 교회에 들어갔다 오는 길이니? 그건 어머님이 들어가 보시면 알겠죠. 인사 잘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그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죽었다는 소문나면 오래 산다는 말. 그치만 어머님 평판은 좀 그렇겠네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쳤어. 너 진짜 미쳤어. 이혼한 마당에 여길 왜 와? 제 말에 시모가 부들부들 떨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살아있는 사람인데 어딜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우리 남보다 못한 사이인데. 저는 시모 앞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상간녀에게 말했어요. 남의 떡 손에 주니까 어때? 아주 텁텁하고 찝찝하지. 내가 그쪽한테는 큰 절을 해도 모자라네. 이런 정신 나간 가족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줘서. 근데 너도 교회 들어갈 거면 조심해라. 내가 벌써 전 남편이랑 유부녀랑 바람난 거 다 말했으니까. 아니다. 들어가면 눈총 좀 받고 끝이지 뭐. 그게 대수야. 사람들 소문 금방 가라앉아. 하긴 안 가라앉고 정착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 말에 상간녀도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부들부들 떨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결정타를 날렸어요. 아참, 그리고 내가 살던 신혼집, 너 거기 있는 거 다 놔두고 몸뚱이만 나가라고 했었지? 근데 어쩌지? 네가 그 정신 나간 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셋집 결혼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전셋집이거든. 그래서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목록에 안 들어가. 그게 무슨 말 뜻인지 모르겠지? 내가 상냥하게 알려줄게. 네 남편 개털이라는 뜻이야, 이 상간녀나. 남의 거 탐내다가 둘 다 개털 됐네? 정말 보기 좋은 한 쌍이다. 그치? 상간녀가 그 이야기 듣더니 벼랑간 가방 안에서 차키를 꺼내더니 급하게 차에 시동을 켜더군요. 예, 며느라가 어디 가냐? 나도 같이 가야지. 너만 가면 어떡해? 제가 왜 며느리예요? 아직 혼인신고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여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짓에 어울려준 건 그 남자가 나를 데리고 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서였거든요. 돈이 없으면 저랑 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냉정하게 할 말만 하고 돌아선 상간녀는 차를 타고 사라졌고 시모는 멍청하게 서 있더군요. 상간녀가 아주 얌전한 줄 착각하고 계셨더군요. 그러다 뒤통수 맞고 벙찐 표정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 저는 교회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 어머님, 여기서 보네요. 제가 죽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던데 어머님은 잘 지내셔서 다행이네요. 결국 제 큰 목소리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시모를 둘러싸자 시모는 참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쳤어요. 헐레벌떡 뛰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소문이 다 나서 그곳에 가지도 못하고 결국 노이로제 걸려서 병원 치료받으러 다닌다고 하더군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벌받을 생각하셨어야지. 그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양심 없는 생각을 하니 이런 불상사가 터지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한 방을 날리기 위해 이메일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의 회사로 휙 보냈죠. 그 안에 적힌 글은 남편이 한 짓들을 간략히 적은 글이었는데 보통의 회사라면 굳이 불륜 정도로 문제 삼지 않을 테지만 그 직장 자체가 좀 특수하거든요. 기독교 재단 아동센터. 아동을 돌보는 사람이며 게다가 신실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조강지처와 아이를 버린 인간에 대해 좋게 생각할 리가 없으며 자신들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결국 전 남편은 회사에서 품위유지 위반과 심각한 사칙 위반이 적용돼서 직장에서 잘렸어요. 사실 이렇게 잘리기 쉽지 않은데 알고 보니 시모가 그 직장에 전 남편을 넣어줬던 건데
시모가 저지른 부도덕한 짓들이 직장까지 소문나면서 결국 남편을 해고하는 것으로 가게 됐다고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 상간녀도 전 남편에게 정 떨어졌는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마음이 식었는지 전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금 늦게 상간녀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보냈어요. 상간녀는 능력이 좋은 모양인지 그새 새로운 남자를 낚았더군요. 저도 몰랐는데 새로운 남자와 함께 있다가 불시에 제 위자료 소장을 그 남자가 보게 되어 한바탕 난리가 나서 다시 버려졌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버려지는지 봤어야 속이 더 시원했을 텐데 그럴 수 없던 게 너무 아쉽네요. 전 남편은 양육권이며 친권 다 포기하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징징대며 아이를 포기 못한다며 아이한테 면접 교섭권을 쓰겠다며 난리를 쳤어요. 결국 애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남편 놈이 우물쭈물 하는 걸 보니 딱 감이 오더라고요. 이쪽이 본론이겠다 싶은 감.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 쳤어요. 잠깐만, 나부터 이야기 먼저 좀 할게. 혹시라도 정말 혹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만에 하나라도 나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 할 거면 하지 마. 나는 너한테 사과받고자 나온 것도 아니고 용서를 하겠다고 나온 것도 아니야. 네 모습 보니까 걱정돼서 내가 한마디 하는 거야. 나는 너 용서할 생각도 없고 사과받을 생각도 없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우리는 악연으로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볼 때마다 화내는 사람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사람한테 큰 배신을 당해보니까 용서가 허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할 거면 입도 빵긋하지 마. 제 말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제 눈치만 살피며 힐끔거리더군요. 그렇게 면담하는 시간 내내 남편은 애를 보며 제게 뭐라도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저는 그 모든 말에 철벽을 쳐줬어요. 아이 때문에 만나긴 했지만 정말로 만나기 싫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만나 할 말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간 보낸 뒤 우리는 헤어졌네요. 전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로 혼자 터벅터벅 걸어갔죠. 그 뒤로는 애 보고 싶다는 말도 안 하고 연락도 없더군요. 아무리 봐도 제게 틈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는지 애를 방패 삼아 연락해오는 일은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싱글맘이 되었지만 옛날보다는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쁜 놈들은 다들 죄다 죗값을 받았으니 저도 속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고요. 자승자박이라고 자기가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었으니 결국은 본인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더 이상 주변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는 걸 시모와 전 남편이 꼭 깨달았으면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